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뭐 텍스트가 막 굉장히 많아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핵심을 얘기하면은,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는 하나증권에서 이제 팔았어요. 2008년도에 팔았던 상품인데, 뭐냐면, 펀드 상품인데, 포스코 보통주하고 SK 보통주, 여기는 보통 이제 그냥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포스코하고 SK라는 주식으로 주식을 가지고 주가에 연계한 그 파생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상품인데 핵심은 뭐냐면 만기 시점에 2009년 4월 22일 만기 시점에 만기의 그 가격이 주식이 포항제철이나 포스코하고 SK라는 주식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SK 주식이 12만 원으로만 끝나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연 22%의 수익금을 주는 그런 상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SK 주식이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되는데 만기 펀드 처음에 설정을 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만기가 되는 시점인 4월 22일 날 12만 원이라는 가격만 되면은 22%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금융상품 펀드였는데 마지막 날 4월 22일 날 전날 SK가 이 하나증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SK증권 주식을 자기 회사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거야. 12만 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12만 원에서 종가에 마지막 끝날 시점에 대량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11만 9천 원으로 끝났어요. 11만 9천 원으로 끝나면 이익금 22%를 안 주고 수익률이 전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상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11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열 받아가지고 이것을 집단소송을 한 거죠. 집단소송을 해가지고 하나증권으로부터 만기사항금으로 투자금액의 약 74.6%에 해당하는 여기는 이제 그래서 못 받은 거죠. 못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단소송을 통해가지고 결국 이러한 가격 변동을 유인한 것이 니네 하나증권 발행사가 그런 작태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판결을 손해배상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 해당 상품을 가입한 사람은 수백 명이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집단소송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고 또 그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았던 이런 사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메커니즘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만 원씩 받아가지고 3만 원이야. 3만 원인데 만기에 SK증권이 12만 원이면은 여러분들한테 20%의 수익률을 줄게 라는 계약을 그러한 조건을 가진 펀드 상품이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만기 시점이 내일 이제 좀 있으면은 종가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까지 진행했는데 3시 종가 기준에 12만 원으로 끝날 것 같아. 하면서 봐, 어떡하지? 그랬더니 내가 다른 펀드로부터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주식을 한 10만 주, 5만 주면 5만 주를 갖다가 시장에다 팔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저기 12만 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돌려줄 수 없네요. 죄송하네요.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소송을 진행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던 사건입니다. 2008년도에 보시죠. 2008년도에 가입했던 상품인데 대법원 판결은 2013년도. 그러니까 뭐 지방법원 거쳐서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증권 대상 증권 집단 소송 사례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SK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상환 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을 보유한 이 사건에서 이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자금 중에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투자자 편에 손을 들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179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전반적인 것들의 법규나 내용들을 살펴본 거고요.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것에 대한 제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금융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투자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닐 것.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용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협회가 정한 교육을 마친 자. 협회가 정한 교육을 마친 자가 바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든가 투자 운용 인력, 투자 권유 대행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만이 투자 권유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 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투자 권유 대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이러한 투자 권유 대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행위라고 제25조 규정에서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이라든가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그러니까 투자금의 일부를 자기의 급여로 받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에 관한 수수료나 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상품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펀드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다 최소한 투자권유 대행인 이상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펀드를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펀드는 보통 통상적으로 거치식 펀드, 적립식 펀드,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거치식 펀드 같은 경우는 만 원씩 처음에 내는 만 원씩 내서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 거치식입니다. 10,000원 가입하고 1년 동안 놔두는 거, 이게 이제 거치식이고, 적립식은 나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씩 못 내고 한 달에 1,000원씩 낼게. 한 달에 1,000원씩 1년 동안 내던 뭐 2년 동안 내던 3년 동안 내던. 보통 적립식 같은 경우는 3년짜리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실무적으로 한 달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의 최소 금액은 10만 원이에요. 1,000원씩은 안 돼. 비율을 좀 올려볼게요. 거치식의 펀드는 100만 원을 한 방에 이제 가입하는 거고, 적립식은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넣는 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하게 넣을 수 있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자유적립식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나는 15일 날 그냥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펀드 상품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10만 원, 15일 날 10만 원, 다음 달에는 15일 날 2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돈이 없으니까 또 1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많으니까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자기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액 적립식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적립식하고 다소 좀 비슷하긴 한데, 예컨대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 펀드가 운용되는 시점에 처음에 설립되었던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정액 적립식은 자기가 임의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치식 펀드로 주로 이제 가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효과 같은 것들을 노리려고 한다면 적립식 방식의 펀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자유적립식이나 정액적립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거치식이나 적립식 형태로 많이 상품들을 출시합니다. 펀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스탁회사, 일반 사무관리 회사로 나누어서 비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자 상담을 하고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받고요. 계좌 관리에 관련된 판매 보수를 받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되고요. 스탁회사는 돈을 일정 정도 보관해주는 그러한 스탁 보수를 받게 되고,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사무관리에 관련된 보수를 받게 됩니다. 펀드 수수료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 1.5, 많게는 1.8, 이렇게 오프라인 방식,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수수료 비율은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걸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죠. 디테일하게 판매회사가 몇 프로 먹고 이건 알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만약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고객에게는 각각의 수수료가 어떻게 들어갑니다라는 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운용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운용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펀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운용기간이 짧거나 또 해당 펀드 매니저의 경험이나 업력이 적다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해당 펀드 매니저가 경험이 한 2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2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 전략이나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용기간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투자업자, 그다음 운용 전문 인력, 자산운용회사의 역량,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역량은 어떤지, 특징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운용 전문 인력들의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운용 전문 인력의 변동이 잦은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조직의 인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런 회사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과도하게 많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도한 투자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펀드 매니저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은 펀드 매니저의 책임도 있지만은, 펀드 매니저는 자산운용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만 원씩 걷어가지고 내가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겼다고 한다면, 자산운용사는 자기들이 고용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운영하게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계속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투자 설명서의 주요 투자 대상과 다른 동일한 위험군의 펀드와 구분을 해서 차별성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메타버스 같은 경우,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AR, VR에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글로벌 주식 투자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만 그런 상품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자산운용사들에서 팔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펀드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 분석하는 방법은 앞서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나 사이트에 가시면 펀드 비교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해당 펀드를 서로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한 위험 등급, 펀드의 위험 등급을 확인해서 원금 손실 발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 손실 발생 정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자산 운용사의 등급이 좀 등급 구준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등급이 6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6등급으로 바뀐 지가 불과 한 2, 3년 밖에 안 됐어요. 5등급에다가 6등급으로 늘어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투자 운용사들마다 뭐 5등급의 편제를 그냥 가져다가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 운용사가 펀드의 위험 등급을 6등급을 잘 구분해서 하고 있는가. 같은 혼합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의 비중이 60%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비중을 뭐 60%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한 55% 편입하는 운용사가 있을 테고, 아니면 같은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보수적으로 주식형의 비중을 30% 가져가고 채권형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이제 운용사마다 특징이 있죠. 똑같은 등급에 있는 위험도를 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서 그 기준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펀드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 이런 것들 지금 예컨대 용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실무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와닿지 않는데 10만 원짜리 펀드 하나 들어보면 그냥 가볍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투자 설명서 받아보고 설명 받아보고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를 내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펀드를 내가 투자한다, 아니면 펀드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 상담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해외 혼합형으로 만약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험은 보통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위험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를 나는 어느 정도냐면은 기대 수익률은 한 10% 정도 수익률을 내기를 원해요.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리스크는 한 10% 이하였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를 이게 보통 위험이니까 다소 높은 위험에 있는 유형을 2개 정도 편입해서 전체 40% 포지션을 가져가고, 맞죠? 안 넘어갔죠? 아이고, 넘어갔구나. 약간 리스키한, 액티브한 상품으로 한 40%를 편입하고, 보통 위험에 해당되는 거를 한 40%, 그 다음에 위험이 없는 걸로 한 20% 구성을 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보통 위험에 해당되는 걸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펀드 5개를 가입하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약간 액티브한 펀드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미래에셋 전략배분,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행하는 전략배분, 혼합 자산 자투자 신탁.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는 자산의 기초 자산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펀드네요. 해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20만 원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같은 2043, 2045, 2035인데 똑같은 유형인데 상품의 코드가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분산해가지고 2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리스크는 크지만 확인해 보니까 이 2개의 그 펀드가 기대 수익률이 13에서 14% 정도 되고요. 리스크는 역시 10% 이상입니다.
그럼 10% 이상이니까 나는 기대 위험을 10% 이하로 낮춰야 되니까 이쪽에 평균적으로 레버리지를 낮춰야 되니까 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걸 편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채권, 이제는 이거는 자산에 대한 투자, 뭐 주식이 아닌 자산, 부동산이 될지 아니면 뭐 유동화 자산이 될지 어떤 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상품을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채권형, 채권 혼합형에다가 안정적으로 보통 위험에 대한 안정적인 거를 20만 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아예 아주 안정적인 것들, 채권 혼합형 형태의 상품에다가 위험도가 낮은 것들을, 요것도 보통 위험인데요.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 요거에 대해서 20만 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확인해 봤더니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과거 1년 동안에 운영했었던 이 해당 상품이 운영되어 있었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14%, 13%가 나오고 요거는 10%, 그 다음에 해외 채권 혼합형은 8%, 6%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는 거죠. 요 정도 나오고, 위험은 리스키한 부분은 13, 12, 6, 4.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평균 기대 위험은 약간 7에서 8 정도 나오는 거죠. 요런 상품으로 편입을, 펀드를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편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은 먼저 투자 상품을 선정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이 이제 빠르게 났다 간다면 이쪽에 있는 비중 10만 원을 비중을 환매를 해서 다시 또 안정적인 걸로 이 10만 원을 리밸런싱을 가져가는 거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 월 단위, 뭐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원하는 목표치만큼 수익률이 나왔다. 예컨대 1년을 기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14% 수익률이 났다. 그러면 요거 환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환매하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놔두거나, 내 전체 금액은 100만 원인데 20만 원을 가지고, 아니면 아예 안정적인 채권 혼합형의 상품을 새로 편입을 해놓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이 해외 혼합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편입을 하고, 요거는 해외 주식형입니다. 해외 주식형은 더욱더 액티브 하잖아요. 리스키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위험도, 전체적인 등급은 높은 위험도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글로벌 테크놀로지 증권, 그러니까 IT 기업에, 글로벌 IT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이제 20만 원을 가입을 합니다. 요거는 4개의 상품으로 구성했네요. 25만 원을 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AB 그로스 증권 투자 신탁. 이것도 해외 주식형 상품인데, 역시 이것도 25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증권 자투자 신탁. 리치 투게더니까 아마도 부동산 관련된 쪽에 투자하지 않았을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25만 원 투자하고요.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 신탁. 아시아 권역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25%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흥 국가이겠죠. 아시아, 동남아시아장이 됐던 뭐 중국이 됐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하이 리스크 하지만 전체적인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은 한 22% 정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리스크도 역시 10% 이상이 되겠죠. 17% 정도. 평균적으로 봤더니 과거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봤더니 이와 같이 되어 있더라. 좋아, 그러면 나는 한 20%의 목표로 100만 원을 가지고 25만 원씩 쪼개서 넣어요. 넣어놓고 쭉 한 달 정도 봐. 한 달 정도 지켜보면 12분의 1이잖아요. 한 달이 지나간 거니까. 한 달 동안 12분의 1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운영이 얼마만큼 더 잘 되고 있는가 못 되고 있는가 봐가면서 내가 리밸런싱을 해나가는 거죠. 조정. 이거는 이제 하이 리스크 액티브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은 잘 모르겠고, 국내 주식형에 관련된 펀드에 나는 가입하겠어. 그래서 LH, 아문디 필승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 아마도 뭐 필승 코리아 하는 거 보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편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다스 책임 투자 증권 투자 신탁. 뭐 이건 또 속속들이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마이다스 이 브랜드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으로 편입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벤처기업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VIP 스타 셀렉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투자했을 때는 리치 투게더, 리치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책임투자증권도 보면은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 다음에 스타 셀렉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벤처 혁신기업, 예컨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 펀드에 해당이 됩니다. 에셋 플러스 코리아 리치 투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산에 관련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거를 살펴봤더니 기대 수익률도 20% 이상이었고 기대 위험 리스키한 20% 이상의 리스키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 위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대 위험이 21%라는 얘기는 역으로 마이너스 21%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식형의 경우.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10% 미만은 10% 미만은 기대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리스키하진 않아요. 5%라든가 채권형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을 마이너스 될 확률은 넘으니까. 근데 주식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될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대 위험을 단순하게 이제 그런 정도의 최대 버퍼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상품으로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로 여러분들이 100만원, 내가 100만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아직은 뭐 이제 큰 돈이 없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나의 혼합형 상품으로 그냥 1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이제 넣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1년, 2년, 보통 이제 3년 단위로 전개를 하는 거니까 10만원씩 3년이면 원금만 얼마예요? 360만원? 360만원이잖아요. 360만원이니까 원금 대비 360만원에 10% 수익률만 났다라고 하더라도 한 400만원 돈 되잖아요. 그쵸? 36만원의 수익이 10%니까 그럼 4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본격적인 금융 재테크에 대한 이제 눈이 뜨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넣었으니까 그때 되면 400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4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또 이걸 이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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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나눠가지고 펀드를 4개의 상품을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또 해나가도 되고, 아니면 400만원이 나왔을 때에도 400만원 중에 300만원은 그냥 안정적인 채권형 상품에다 넣어놓고 100만원을 다시 또 10만원씩 쪼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근데 적립식이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주가는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빠지고 올라가는 주기의 텀이 이제 만약에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10만원 투자하고 빠졌을 때도 10만원 투자하고 다시 언젠가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주식 경원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락하는 만큼 또 탄력적으로 또 상승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하락하는 기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10만원씩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를 상회하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환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뭐 무슨 얘기인지. 내가 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와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는 거지, 열받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 1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서도 들어가고 빠져서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10만원씩 매달 들어가다 보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레버리지가 낮아지는 거지.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100만원을 한 방 넣었을 때는 요 시점의 가격 이상을 상회해야 이익이 나는데
내가 10만 원씩 넣었을 때는 10만 원 넣고 이게 계속 하락을 했을 때는 내 평균 단가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평균 단가 이상 올라서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 매각을 하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으면 판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그러니까 한 방에 사놓고 있는 것보다 적립식 형태로 해놓는 것이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 게임을 활용을 해서 적립식 펀드들을 이렇게 넣어두면 판매를 통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많은 민원들과 많은 또 펀드들이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한 펀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펀드 수익률, 그 다음에 펀드 간의 수익률을 비교한다든가 기준가격, 그 다음에 펀드에 관련된 비용들을 담당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기들이 팔고 있는 펀드에 대한 내용, 가입, 판매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 펀드 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주로 펀드 닥터, 그 다음에 펀드존, 모닝스타 뭐 이런 사설 펀드 전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시면 정보를 많이 펀드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고 또 이들이 또 자기들이 추천 펀드라고 해서 추천 포트폴리오를 또 제시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라는 조직에서 펀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에게 주어진 내용인데요. 뭐 좀 장시간 또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뭐 궁금한 사항, 펀드 관련해서 조금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한번 뭐 편하게 질문하시고. 다 알아? 다 알아? 자신 있어? 이제 바로 이제 라이센스 따면 되겠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라이센스 제도라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향후 진로를 선정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 앞으로 길잖아요. 길니까 시간을 해도 좀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좀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정보들도 좀 찾아보고 또 이제 고학년 돼서 졸업하는 시점이 되면 대학원 같은 데도 한번 알아보세요. 대학원 진학해서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대학원도 지원제도, 장학금 지원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올해 새로 생기는 대학이 하나 있죠? 나주에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는 게 새로 생겨요. 몰랐죠? 올해 새로 생긴 대학이에요. 에너지 공과대학. 한국전력에서 세운 회사 대학이에요. 자, 이렇게 친환경적인 그린 경제에 관련된 분야에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어요. 이 환경과 관련된 분야 쪽이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향후 뭐 20만 개에서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뭐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수소차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죠. 이외에도 뭐 친환경 관련된 뭐 폐플라스틱 관련된 삼성이 그린 경제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 공표하고 있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단열재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들이 공공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열재만 잘 설치해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삼성은 단열재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뛰어들었고 LG는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그쪽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는 거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나한테 기회가 오진 않는 거잖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 지금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 수소차 나오고 전기차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다 만세 불러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쪽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수소차와 관련된 부품 하나에 대한 내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 시장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흥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나래를 펼치기에 더 훨씬 더 쉬운 시장이에요. 기존 시장은 포화 시장이나 기성세대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잖아. 근데 이쪽은 자리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움직임 속에 이제 이러한 에너지 공과대학 같은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있으니까 에너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뭐 기숙사 1인실 제공해주고 용돈 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원까지 뭐 석박사 통합과정, 뭐 학석사 통합과정, 뭐 별의별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올해 내년 뭐 이런 때는 경쟁률 별로 치열하지 않겠지. 이게 좀 알려지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많은 창업자들을 상대로서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이제 지원 사업들을 한 2년간 했어요. 2년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카이스트 애들도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창업을 해요. 스타트업을 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아주 인공지능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연구했었던 것들이 있죠. 자기들이 연구했었던 걸 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사 받으려고 이제 와서 발표회를 막 해.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막 발표해서 마치 이제 막 엄청난 창업을 할 것처럼 해.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걸 하냐면 당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막상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뭘 하냐면 그 사업 그냥 이렇게 놔두고 방치해두고 서울에 가가지고 이력서 쓰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력서 속에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야. 나는 스타트업 경험이 있다. 그게 자기 하나의 스펙으로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갖춰야 될 스펙 요소로 또 스타트업이라는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스펙 요소로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뭐 포스텍도 마찬가지고 뭐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연구자로서 갈 수 있는 자리들이나 이런 고급 자리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 뭐 이런 의도하에서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꼭 뭐 열반대학을 다니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특수대학 직군에 있는 애들도 그만큼 더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기회가 많잖아요.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약대를 갈 수 있는 의학전문대학원도 갈 수 있고 에너지 대학원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기회가 훨씬 많은 거죠. 이제는 내 전공만을 고수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융합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야. 기존에 여러분들이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의 자리는 기성세대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이 다 정비되어 있고.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자리는 뭐냐면 이들이 못하는 자리여야 되잖아. 이들이 못하는 자리는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그 자리와 신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영역들의 자리인 거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상대 출신들이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거의 뭐 100%, 90% 정도 채용을 했었죠. 요즘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은 물리학과 나온 애들 뽑고, 뭐 기계 전공했던 애들 뽑고, 또 뭐
다양한 형태로 IT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을 채용을 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융합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이디어나 창업의 시장도 맞아요. 상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 다 존재해, 이제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융합하는 것, 융복합하는 것,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융복합의 시대에 맞게끔 그 융복합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